우리나라의 지금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반도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게 될 AI 반도체가 그야말로 폭풍에 지금 눈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중국이 7나노 이하의 저런 미세한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EUV, 리소그래피를 쓰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쓰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면 결국은 이 혁신을 먼저 이끄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 게임을 할 필요 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략가의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운영 교수를 맡은 손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봄이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고 여러분 옷차림도 많이 이제 화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지성학 서포터 친구들 스튜디오에 아주 밝은 얼굴로 앉아 계시고요. 또 우리 온라인에 1000명의 학생들 모두 카메라를 켜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반도체죠, 반도체. 자, 그러면 반도체 이슈는 국내 경제 이슈일까요? 아니면 국제 경제 이슈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국내 경제적인 이슈면서 또 국제 경제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도 반도체와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은 또 국제 경제적인 이슈면서 또 국제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학문의 교차, 학문의 융합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여러분도 다양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지만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이런 이슈들, 특히 반도체 같은 이슈들은 그 어떤 이제 항목보다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할 텐데요. 반도체라는 영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국제 정치적인 그런 식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있는데 많지 않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될 성균관대학교의 권석준 교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석준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공학 학사 석사를 받으시고 MIT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썼는데 반도체 삼국지 또 차세대 반도체 이런 책들을 쓰고 실제로 정부 부처나 많은 곳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조언들을 해주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권석준 교수님 모시고 AI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기정학과 한국의 대응 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들을 텐데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좋은 성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권석준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손정욱 교수님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25분의 학생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1000여 분의 우리 가천대 학생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벚꽃이 피는 계절에 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강의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천대에 오늘은 개인적으로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 들어올 때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뭐였냐면 가천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가천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물이 바로 이 스튜디오가 있는 반도체 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부터도 가천대로 옮기신 다른 교수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가천대가 학교 차원에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와서 직접 이렇게 반도체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가천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정말 이 반도체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구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우리 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반도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이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4분의 1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게 될 AI 반도체가 그야말로 폭풍에 지금 눈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만 AI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불확실성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에게 기회와 또 위기가 있을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강의를 주로 반도체 산업을 위주로 그리고 AI의 산업의 발전의 방향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우리가 글로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이 반도체나 AI 산업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죠. 우리나라가 다행히 지금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만큼 독점적인 영향력들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 패권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되겠죠. 두 번째, 각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 특히 반도체나 AI의 영향에서 좀 기술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지성학의 주제가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공학, 기술, 첨단 산업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경계를 넘어서 정치, 역사, 그리고 전략, 경제, 경영 이런 같은 여러 연관된 전공에서 이 관점을,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이 AI가 왜 요즘에는 반도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있는지 이제는 AI 따로 반도체 따로 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 AI 플러스 반도체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플러스 차원을 넘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엮이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AI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반도체들, GPU나 HBM 같은 이런 반도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한계들이 점점 눈에 띄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과연 어떠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모두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과연 이 AI에 쏠리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지원들이 과연 수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AI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 AI 플러스 반도체로 쏠리고 있는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상방의 압력이 과연 지속이 가능한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철저하게 분업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은 종합 반도체 산업이라고 해서 설계와 제조까지 한 회사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그냥 전형적인 상식이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인텔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들어서부터 좀 확연하게 바뀌게 된 것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전문 팹리스,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 전문 파운드리, 그리고 그 중간에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묶어서 이제 좀 통칭을 하는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생태계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앞서서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지금 에너지 안보 이슈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원유가 사실 저 걸프 해안에 걸쳐 있는 산유국들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도체판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나요? 반도체판 호르무즈 해협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있죠. 사실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시아 지역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해협의 봉쇄 같은 일들이 생기면 이제는 에너지 안보 이슈 정도가 아니고 경제 대공황이 생길 정도로 큰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제조가 쏠려 있는 쪽이 바로 이 동아시아 쪽이고요. 반대로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몰려있는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냐 제조가 중요하냐 사실 편가르기를 할 건 없습니다. 워낙에 분업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이 팹리스 즉 설계에서 아직까지는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제조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을 반도체라는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서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간의 패권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패권 전략들은 결국 다시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산업에서 창출되는 기술은 다시 이 국가들의 패권 전략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지정학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넘어서 기술이 하나 더 플러스가 돼서 기술 지정학, 줄여서 기정학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아마 가천대에도 중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왔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국의 국부를 창출해 왔었던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석유화학이나 제철, 조선, 기계류, 재련, 시멘트 같은 여러 중후장대한 산업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 동남 해안권이나 저쪽 서남 해안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산업들이 신기하게도 중국이 점점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한국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보이고 있었던 급속한 경제성장 그리고 그 경제성장에서 나와서 축적이 된 자본들이 다시 산업으로 재투자되면서 생기고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일종의 학습 곡선을 따르고 규모의 경제 이론을 따라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 어디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냐면 바로 이 반도체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 선진국의 대형 반도체 제조업이나 이런 이 소부장 업체들의 일종의 하청 기지 정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와서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진핑 정부가 시작하는 그 시점과 굉장히 좀 맞물리면서 중국에서는 여러 첨단 산업 중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의 자급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기조로 놓고 아주 압도적인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10년이 넘게 꾸준히 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적으로도 축적이 됐지만 2020년대 중후반 들어와서부터는 이것이 양질 전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충분히 쌓이니까 이젠 질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라고도 불리는 CXM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까지도 시장에 진입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내년쯤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D램에서는 글로벌 3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루고 있는 이 D램의 3강 구도를 우리가 보통 글로벌 메모리 3강 구도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메모리 4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자리에 CXMT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 CXMT가 그냥 4강으로만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내수 시장, 이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2자릿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중국의 AI 반도체 업체들의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메모리 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의 메모리 이 양사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다른 영역, 다른 약간 마이너하다고 볼 수 있는 영역에서도 돈들이 돌고 있는 것이고 그 돈들이 다시 저 생산의 기반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한 축이 D램이라면 메모리 반도체의 또 다른 한 축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랩탑에 다 갖추고 계실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SSD라고 부르는 일종의 하드 디스크에 많이들 쓰이죠. 아니면 여러분의 뭐 USB 같은 데도 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램만큼 그렇게 아주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AI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AI 모델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D램 하기는 어려우니 결과적으로는 이 SSD, 하드디스크에 그냥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하드는 너무 느리니까 결국은 굉장히 빠르면서도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또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이런 낸드 플래시들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여기에도 중국 업체 중에 하나인 YMTC라는 기업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YMTC하고 CXMT가 합자 회사까지 만들 계획도 있는 것으로 합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어떻게 보면 공동 작업을 해갖고 HBM 쪽에 기술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조금씩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고통스러워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로직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근데 로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랩탑에 들어가 있는 CPU 그리고 AI 반도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GPU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로직 반도체입니다. 이런 로직 반도체는 흥미롭게도 메모리 팹에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끝부분에 가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로직 반도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팹이 있습니다. 그런 팹들을 우리가 보통은 파운드리 팹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고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바로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입니다.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탑 1, 2를 이루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원래는 대만의 2등, 3등, 4등 파운드리 업체로 볼 수 있는 UMC나 뱅가드 같은 업체들이 원래는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어떤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냐면 중국의 SMIC나 화홍반도체나 넥스칩 같은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정치에 영향을 주고 정치가 기술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중국은 요 10나노미터 이하의 최선단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로직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로직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미세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전자회로 패턴을 만드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스위칭 패턴을 만드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외부의 전압을 컨트롤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트랜지스터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손톱만한 영역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몇억 개나 만들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시켜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영역에 몇억 개나 되는 트랜지스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트랜지스터에 들어가고 있는 전극 같은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그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그리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이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노광 장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노광 장비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지금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가 네덜란드의 장비 업체인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이 리서그래피, EUV 리서그래피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EUVL이라고 그러고요. 한국말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그럽니다. 극자외선이라는 것은 자외선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짧은 여러분 만약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그 빛을 여러분 피부에 맞으면 피부 암 걸리는 정도가 아니고 피부가 다 타버릴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 에너지가 높은 그런 좀 레이저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네덜란드의 ASML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장비를 만약에 수출을 통제하면은 이 장비에 아무리 웃돈을 얹어서 사고 싶더라도 못 산다는 건데 이 장비를 지금 통제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 연방 정부입니다. 특히 미국의 상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카머스 DOC라고도 저희가 줄여서 부릅니다. 여기에 산업안보국이라는 이 국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로 오브 인더스트리 시큐리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 기술이 들어간 해외 생산품에 대해서 제3국으로 수출이 될 때 그 수출 여부를 통제하는 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통제하는 제품이 바로 이 리서그라피 장비인데 이 장비가 통제가 되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쿠바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죠. 근데 러시아나 쿠바나 북한은 반도체 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국으로 이 장비가 수출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들어와서 이 EUV 리서그라피 장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단 한 대도 들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10나노미터 이하의 로직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EUV가 없어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훨씬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형 공정을 써야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치가 기술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기술이 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원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7나노 이하의 저런 미세한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EUV 리서그라피를 쓰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이 7나노미터나 이 로직 공정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그 반도체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질 경우, 저렴해질 경우, 훨씬 많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좀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첨단 로직 반도체 설계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은 물론이고 이 앞으로의 AI 반도체에서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안보의 이슈가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이 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통제 자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정말 EUV 리서그라피가 없으면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저 맨 위쪽에 있는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나노 공정할 때 그 나노미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작고 더 어렵고 더 비싼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Y축은 수율의 격차입니다. 1등과 중국 업체들 사이의 수율의 격차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죠. 로직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삼성이나 TSMC의 수율이 대략적으로 지금 7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 숫자를 읽어보시면 한 20배,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중국에서 저것을 만약에 EUV 없이 만든다는 것은 수율은 5%, 심지어는 1, 2%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반도체 양산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혹시나 반도체 이 팹의 라인 엔지니어로 취업할 분들이 계시면 수율은 아마 매일같이 신경 쓰셔야 되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율이 69%, 70%, 69%로 1%만 떨어져도 막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자릿수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만드는 칩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폐기 처분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칩 하나당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지금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바틀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좀 숙련된 인재들, 인력들이 이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이건 좀 서글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반도체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요 엔지니어들의 주 연령대는 대부분 학번으로 따지면은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 그리고 00년대 초반 학번들입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50대, 40, 30대 후반부터 한 50대 후반 사이에 요 한 20년 정도의 이 제너레이션들이 이걸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빠르면 10년 내로, 좀 늦어도 20년 내로 은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2030년대, 40년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계속 지금같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논할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숙련된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그 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인력 싸움에서 이미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중국도 최근에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공계로 진출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특히 그중에서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반도체에서의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공정의 기술을 좀 가속화시키는 면에서도 중국은 좀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더 강력해지기 전에 반도체에서의 이 지배력이 더 강력해지기 전에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서 중국에 대한 이 기술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이런 리서그라피 장비 같은 특수 목적의 장비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완제품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AI를 중심으로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저 GPU를 수출하는 것을 강력 통제합니다. 수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기능을 다운그레이드한 이런 칩들을 이제 따로 수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어떤 반도체, AI 이것을 우리가 통칭한다 그러면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급 컴퓨팅 능력의 주요 지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그렇게 막혀있는 컴퓨팅의 병목 지점을 최대한 자급화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극복을 하려고 할 거고요. 미국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국이 그동안 많이 잃어버렸던 첨단 반도체의 제조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주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통과가 되었었던 2022년에 이른바 우리가 반도체 법이라 부르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를 통해서 미국 내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조금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꽤 많은 보조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는 한 가지 이 가드레일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그것이 미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중국으로의 요 반도체 몇몇 핵심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조치에 걸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 아예 반도체 팹이 있죠. 근데 그 팹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그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이제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다분히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인 논리가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이 정치적인 관심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플러스 AI로 옮겨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즘도 많이 쓰시는 이 챗 GPT가 2022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게 되기까지는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나온 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이런 아주 큰 기술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바이든 정부 말기였던 2024년 정도부터 미국 정부에서는 이 AI가 가져오게 될 정치적인 파급력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의 패권의 전략에서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누가 더 큰 변수를, 누가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서 누가 더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느냐의 경쟁 구도에서 결국 가장 핵심 병목이 될 수 있는 저 GPU를 수출을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작은 세계 지도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미국산 AI 솔루션들, GPU를 포함해서 AI 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이런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킨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나라별로 좀 그룹을 나눕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은 대부분 수출에 있어서 통제가 없는 나라들. 노란색으로 표시한 나라는 수출은 되는데 좀 정량, 한계가 있는 나라들.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은 거의 수출이 불가능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저기에는 지금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이미 2024년 정도부터는 이 AI를 국가 시책의 가장 중요한 패권 전략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 키워드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작년에 출범한 트럼프 제2기 정부부터입니다. 트럼프 제2기 정부가 작년 1월에 출범했죠. 이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출범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 연설 겸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거였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무슨 천문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름하고는 달리 거대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AI를 거대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거대한 GPU를 많이 쓰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GPU를 많이 쓴다는 것은 더 거대한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더 거대한 AI 모델은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향하는 기준 딱 하나죠. 슈퍼 인공지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슈퍼 인공지능을 미국이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것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깔려있는 함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작년 7월에 미국 백악관 과학기안보실에서 나온 보고서인 저 미국의 AI 액션 플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저건 아무나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저 백악관 사이트에 가셔서 저 보고서 PDF를 다운받아서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만약에 뭐 좀 힘들다 하시면 얼마든지 요새는 AI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요약본이라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AI 액션 플랜에서도 이 AI 특히 강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들을 차곡차곡 언급을 합니다. 인프라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전력은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에 어떤 모델을 쓸 것이고 이것을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수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미국은 이제는 이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AI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어떤 규제 혹은 AI 세이프티 이런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서명을 거부할 정도로 이제는 노골적으로 AI의 성능 위주로 이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미국에서 AI에 대해 어떤 패권 전략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기세에 좀 틈을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옆 나라인 일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어릴 때 아마 한 한두 살 정도일 때는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치열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했었죠. 일본은 실제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 시장을 석권했을 정도로 한때는 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일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1등부터 뭐 10등 간에 5개 회사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지배력이 뭐 아마 전성기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반도체 제조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키옥시아 정도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한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좀 많이 쪼그라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일본이 지배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이 반도체 시대는 같은 반도체이긴 하지만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지배하던 시장은 종합 반도체 모델이 잘 통하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글로벌 분업화가 워낙에 고도화되기도 했지만 또 고객 맞춤형으로 성능들이 제각각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또 하나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80년대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미일 반도체 협정 그리고 플라자 합의 같은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결단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90년대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 웹의 시대가 열렸죠.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고 00년대 들어와서는 모바일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AI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요한 기술의 변곡점들마다 반도체 업계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변신을 거듭했지만 일본의 업체들은 그 혁신의 파도를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일본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이 틈을 타서 다시 한번 권토 중래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죠. 일본 여행 가실 때 가끔씩 홋카이도 쪽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북단이죠. 일본의 최북단에 가면 거기에는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나노 파운드리 팹인
레피더스 팹이 바로 저 치토세 공항 근처에 지어지고 있고 아마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글로벌 수준에서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지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장 남단으로 가보면 규슈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규슈섬 밑에 구마모토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소니가 운영하던 이 반도체 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니도 반도체 사업에서 많이 발을 뺐는데 이 팹을 인수해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저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JASM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J자가 들어가긴 했으니 물론 일본 회사처럼 보이겠죠. 근데 실질 지배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대만의 TSMC가 가지고 있습니다. TSMC가 적어도 한 70% 이상의 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원래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 아닌 다른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잘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이 목적 하나만으로 대만이 투자한 저 JASM 팹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 돈으로 무려 정부가 3조 5천억 원이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저 JASM은 지금 팹을 이미 한 기를 지었고요. 완공을 해서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팹이 옆에서 바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 두 번째 팹부터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한 자릿수 최선단 공정을 채용하는 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대만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SMC를 필두로 해서 주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생태계가 정말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TSMC를 호국 신산이라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업이다. 뭐 그런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리콘 방패다, 실리콘 쉴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대만에 저렇게 TSMC 같은 아주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점유율이 높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들이 있으면 전 세계 IT 업계들 그리고 최근에는 AI 이 업계들은 대만에서 칩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대만의 안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대만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 전통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과 대만의 국내 정치의 논리를 연관시키던 주요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 논리가 요즘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AI 산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잘 추적을 해보면 결국 엔비디아 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하지만 이 GPU가 만들어지는 쪽은 어디입니까? 대부분 이 대만 섬 안에 있는 TSMC 팹인 거죠. 그런데 이 대만이 아주 안정된 지역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대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갇혀 있는 이 걸프 해안만큼이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만 섬 자체는 환태평양 조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또 큰 해구가 있기 때문에 큰 해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연재해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인 변수가 더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런 어떤 힘겨루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 중국 본토로부터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양안 간의 긴장이 점점 군사적인 긴장으로 고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는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 양안 간의 이 긴장이 전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시그널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대만만의 문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반도체 생산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HBM의 최종 제조 단계인 패키징이 바로 저 대만에 있는 TSMC의 패키징 팹에 가서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석유나 가스, 식량 자원, 지하 자원들이 대부분 다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 오고 있죠. 그 무역로의 70%, 60% 정도가 저 대만 섬 반경 500캐리를 지나갑니다. 저 지역이 불안해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물류로 멈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래서 이 대만에서 실리콘 실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특히나 대만에서는 자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반도체 생산의 상당수의 설비가 이제는 대만 섬을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 제일 먼저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미국은 반도체법을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더 강력하게 TSMC 같은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피닉스의 지역에는 대만에서 투자하고 있는 무려 1,650억 달러 정도가 지금까지 누적이 돼서 여기에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50조가 넘는 큰 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에 대한 과도한 첨단 반도체 제조의 의존도도 완화하게 만들 뿐더러 대만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AI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AI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대부분의 생활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을 바꾸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비단 IT 산업 그리고 온라인 산업, 인터넷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굴뚝 산업들, 중화학공업들, 농업, 광업,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들도 AI 혹은 AI가 촉발하게 될 피지컬 AI 등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AI가 너무 비싸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너무 접근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 나라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AI 하면은 당연히 AI 모델을 만들거나 반도체 회사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최종 게이트키퍼가 되셔야 될 분들이 어디냐? 법대에 계신 분들, 철학을 하시는 분들, 경영이나 경영,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법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모델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AI에 대해서 법적인 책무를 물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 AI를 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AI 변호사의 우리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렇게 글로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자는 움직임조차도 거부를 하면서 독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이 앞서 제가 7월에 AI 액션 플랜을 만들었다고 그랬었는데요. 11월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11월 말에 나왔던 작년 11월 말에 나왔던 건데요. 제네시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제네시스 프로그램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과학기술 분야의 R&D를 훨씬 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가속시킨다는 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인간이 100m를 대충 10초 정도에 뛰지 않습니까? 제일 빠른 사람이 9.7초 정도에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여기를 1초 만에 뛰는 어떤 슈퍼 인간을 만들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로 가능하진 않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차원에서 이 AI를 바라봐야 하는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가천대에서도 배터리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리튬의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리튬 대신에 소금을 쓰자, 즉 소디움을 쓰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디움은 리튬보다 아무래도 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죠. 다만 그러면은 소디움을 쓰되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소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광물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 조건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원 소재 발굴부터 완제품까지 가는데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가 걸렸을 겁니다. 미국은 이 주기를 10분의 1로 단축시키고 싶은 겁니다. 3년, 5년이 아니고 그냥 불과 몇 개월, 불과 한 분기, 심지어는 한 달 이렇게 단축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AI를 통해서 단축시키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런 상업 용도의 R&D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라이트 형제 모멘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뭔가 근본적으로 이 판이 바뀌는 이 지점에 놓여 있는 아주 큰 기술 병목들이 있는데 이 병목을 해결하는데
AI를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학을 좀 아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기술이 나오면 정말 인류의 문명이 한 단계 점프할 것 같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뭔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술들이 있나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핵융합 발전 같은 거 어떻습니까? 핵융합 발전이 나오면 핵분열 발전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핵 폐기물이나 이런 걱정들도 줄어들 뿐더러 인공태양이 지구상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상 무제한의 에너지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건 또 어떤가요? 상온, 상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초전도체, 슈퍼컨덕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온, 상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만든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온인데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거나 상압인데 엄청나게 낮은 온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상온, 상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초전도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력을 손실이 하나도 없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양적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적 컴퓨터를 어느 정도 실증 단계까지는 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양적 컴퓨터를 실리콘 컴퓨터를 대체할 정도까지 싸게 그리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정부는 바로 이런 AI를 통해서 연구를 가속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주요 내셔널 랩들, 즉 국립연구소들입니다. 국립연구소들은 지난 몇십 년간 쌓아놓았던 어마어마한 양의 수십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와 연합을 해서 그리고 미국 연구소에 있는 슈퍼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이 연구를 자동화, 가속화, 무인화 그리고 합성마저도 다 로봇을 통해서 가속시키는 자율주행 랩까지 연결이 되는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어떤 문제를 푸는 용도로도 쓰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람 맞춤형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꽤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AI 모델이 여기에 적합하게 더 저렴하게 접근 가능성이 높아야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쪽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모델 자체의 성능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비 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하냐. 요새는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전성비. 이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력이 투입돼야 되느냐. 요 두 가지 모두 이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화두의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인 것 같습니다. 성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훨씬 비용을 저렴하게 심지어는 오픈소스로 풀어버려요. 그리고 전력도 중국에서는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더 많이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다는 관찰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전처럼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는 것은 한 2년 전쯤을 말합니다. 2025년 초나 2024년 말 정도만 하더라도 좀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의 한 방향으로 이 AI의 패권 경쟁이 이루어졌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보단 누가 더 가성비가 좋고 전성비가 좋은 추론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느냐 쪽으로 이 경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은 누가 이 가성비, 전성비가 높은 추론 모델을 가지고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수익 모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난 몇 년간 이 AI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수익을 만들어낸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정적인 어떤 이 사이클이 성립한다는 증거가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 것이고 그 압박에 천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LMM 2단계로 볼 수 있는 추론 위주의 이 AI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추론 위주의 AI는 앞으로의 AI 반도체의 기술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었던 AI 반도체는 거의 다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었던 GPU 위주의 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보면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없었던 메모리 모델인 HBM 같은 이 메모리를 SK 하이닉스가 만들므로써 AI 반도체에 가장 지금 이 앞서 있는 전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에 TSMC가 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삼각 동맹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구도가 잡히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모델 위주의 경쟁에서 추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점점 다양한 AI 반도체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NVLink라는 어떤 표준을 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항마로 UALink라는 표준으로 똘똘 뭉친 연합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관측이 됩니다. 당분간 엔비디아의 GPU로 대표가 되는 이런 AI 반도체에서의 지배력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은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의 압도적인 지배력인데 앞으로 이 지배력은 조금씩 감퇴가 될 수 있기는 할지언정 그렇게 아주 없어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균열의 지점들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속속 이런 다른 회사들의 AI 반도체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에 더 적합한 에너지 성능비가 좋은 가격 성능비가 좋은 칩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AI 전문가들은 이제 추론을 잘하는 것도 넘어서 추론을 잘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추론을 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여기 학생들 중에 혹시 에이전트 AI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할 일들을 에이전트 AI를 아마 다 만들어가지고 자동화시키고 맡기고 자기는 결과만 매일 아침 받아서 정리하고 그걸 다시 마크다운 문서로 바꿔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런 쪽에 좀 업무 자동화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학생들 중에도 저는 많이 보입니다. 저희 방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인간이 창의적인 시간을 많이 뺏겼잖아요. 원래 다른 어떤 행정적인 잡무나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력을 뺏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시켜버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는 집중력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이전트 AI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AI입니다. 나와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 나의 대략적인 성격, 취미, 취향 나의 일의 우선순위, 나의 일정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아주 고맥락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맥락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LMM 2단계에서 추론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화두는 앞서 말씀드린 수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실세계에서 AI가 활용이 되었고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세계라는 것은 이 IT나 웹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 에너지, 석유화학, 실제로 어떤 연료가 들어가고 제품이 들어가고 자원이 들어가서 상당히 뭔가 새로운 차원의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재화가 나오는 그런 산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작년에 엔비디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지컬 AI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피지컬 AI는 좁게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AI 전환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CES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피지컬 AI라는 것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이 플랫폼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해서 이제는 사실상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테슬라 제품의 플랫폼을 쓰지 않는 이상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플랫폼에 올라오고 그 플랫폼을 돌릴 수 있는 AI 칩의 생태계에 포함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피지컬 AI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피지컬 AI에 쌓여있는 현장에 쌓여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입니다. 양은 충분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산업 현장에 실습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장 실습 같은 거 아마 가천대에서도 간혹 가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 실습을 갔을 때 여러분 실습만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꼭 관찰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데이터를 만들고 실험을 해갖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저장을 하는데 저장이 그냥 단말기에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중앙 서버에 ERP 차원에서 시스템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훨씬 더 빠르게 AX 즉 AI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 AI에 의한
전환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띠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화려한 피지컬 AI들을 주로 얘기해요. 뭐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는 다크랩이라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거나 합성 실험 같은 것들을 반복할 수 있거나 하는 쪽까지 가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마 몇 년 안에 졸업을 하고 각 산업 현장에 취업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IT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라인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좀 잘 보시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AI가 이제 절대 이제 꼭 이 IT 산업, 온라인 산업, 웹 산업에서만 통용되는 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 가면은 이제는 같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동반자가 된 수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실 때쯤 됐을 때.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이 AI에 의해서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여부는 바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디지털로 변환이 잘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변환된 데이터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 산업 특화된 모델로 파인 튜닝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파인 튜닝 된 모델이 이 산업의 전환에 어떻게 활용이 돼서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연료비를 아끼고 그리고 생산 수율을 올리고 자동화 비율을 높이고 필요 없는 공정을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것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AI 반도체가 이런 피지컬 AI 그리고 여러 가지 맞춤형 AI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메모리 위주의 에이전트 AI로 가기 때문에 많은 AI 모델 개발사들은 자체적인 저런 에이직 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 맞춤형 칩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또 하나가 AI가 이제는 반도체 설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특히 반도체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한 반도체를 설계하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를 쓸 경우 그 소재의 물성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합적인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까지도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성학 강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경계를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융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공학 내에서도 융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학교의 학생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만약에 화공과다. 그래도 재료를 알아야 되고 기계를 알아야 되고 반도체를 알아야 됩니다. 즉 공학에서 내가 무슨 전공을 하는지는 이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큰 한계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제가 하나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리콘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칩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리콘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전기 전도도나 열 전도도 같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부는 그래핀 같은 새로운 물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핀이 실리콘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트랜지스터가 작동할 것인지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이런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연계가 됐을 때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사실 이런 설계 레벨에서부터 시뮬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소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전자공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칩 설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칩들이 만들어졌을 때 무슨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알고리즘 해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공자 수준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특정한 케이스가 있을 때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마치 큐레이션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AI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반도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더 이상 반도체 칩의 사이즈가 작아지지 못하는 일종의 데드엔드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근데 반도체 업계의 기술력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자로까지 나누면 원자부터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 정도쯤 되면 정말 원자 몇 개를 다루는 수준까지 갈 텐데요. 사실 원자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로서의 물성이 나오지가 않는 한계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 기술들은 당연히 새로운 생각 그리고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더 차세대 공학자들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엔지니어들과 연구자들이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분자 설계를 한다든지 가속기를 쓴다든지 그렇지만
어떤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직은 우리에게 실력이나 어떤 그런 시설이나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쓰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면 결국은 이 혁신을 먼저 이끄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아마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에 담기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실리콘 같은 전통적인 반도체 소재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비실리콘 소재들의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원소 주기율표, 110개가 넘는 원소가 가득 담겨 있는 원소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조합하려고 그러면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AI를 이용한 물질의 설계와 발굴 그리고 최적화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조합할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자동화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술의 혁신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는 다 평판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3차원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패키징 쪽에서도 극복에 가능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패키징 소재들, 방열을 할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이 패키징에서 여러 물성을 동시에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앞으로 패키징 쪽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혁신들의 요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AI 반도체 기술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들이 좀 더 유망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메모리 센트릭한 AI 반도체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식인지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반도체 연산 장치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연산 따로, 메모리 따로죠. 지금까지 그게 잘 작동을 해왔고요. 근데 이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는 메모리는 항상 코어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느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어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월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이게 AI 반도체에 들어와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메모리에서 코어로 이 데이터가 가기 위해서 이제 관제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딱 가고 오고 가는 이 관제가 중요한데 메모리에서 이 데이터를 잠깐 홀드하고 있다가 보내는 데까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데이터라는 것은 0과 1의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벡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AI 반도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연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GPU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주범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쪽은 다 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AI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GPU 코어 속도보다 저 메모리 속도 좀 어떻게 좀 더 올려봅시다. 저 메모리 속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메모리에서 잡아먹는 에너지 좀 줄여봅시다. 이게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화두를 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을 좀 우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는 않겠는가 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깨지 않더라도 일부 반복적인 산술 논리 연산들은 아예 메모리의 일부를 할당을 해서 거기서 좀 처리하자, 전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뭐 요리로 따지면 좀 손질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재료를 미리 다듬어 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HBM이 그렇게 중요한데 만들기가 어렵다면 플래시 메모리를 어차피 높게 쌓을 수 있으니 저것을 HBF의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자. 물론 플래시하고 D램은 많이 다르죠. D램 같은 경우는 훨씬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른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 속도가 D램보다 느릴 뿐더러 읽기 쓰기의 횟수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아주 고주파로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것도 대안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가 자꾸 이렇게 병목을 하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발목을 잡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연구개발 자원이 들어갈 테니까 더 많은 혁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는 이 메모리가 병목이 되는 게 결코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닙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과 더 기술 개발을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제조업체들 문법에 맞게끔 그 제한된 기술들을 다시 편집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대표적인 차세대 메모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D램이나 아니면 SRAM 같은 것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 메모리, 자기 물질을 쓰는 저런 M램이나 저항 변화를 쓰는 R램이나 아니면 이런 인간의 신경세포를 흉내낼 수 있는 저런 램리스터 같은 것들이 새로운 대안 소재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양산 레벨에서 올라가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저런 CFET이나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물질들을 조합할 수 있는 그래핀 기반의 어떤 트랜지스터들이나 AI에 의한 설계를 더 최적화하고 가속화하는 것들, 그리고 옹스트롬 레벨까지 왔을 때 그 패터닝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광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운 이런 메모리로 전환이 될 수 있는 AI 반도체에서의 기술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HBM인데 이 HBM 자체도 이제 전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HBM 이제 4가 아마 올해 양산이 되게 되고 싶고요. 아마 몇 년 후에는 HBM4E, 그다음에 HBM5 이런 식으로 계속 세대 교체가 될 텐데 세대 교체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빨라져야 되고 더 인풋 아웃풋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스루 실리콘 비아라 부르는 TSV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HBM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게 지금 약간 이렇게 이 가로 방향으로 널판지처럼 배치된 것이 D램 이 코어 다이들이고요. 맨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저 D램 코어 다이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GPU 코어로 왔다 갔다 이 관제 센터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가 있습니다. 이 로직 다이가 앞으로 메모리 센트릭한 AI 반도체에서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설계 쪽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도 하면서 코어도 하고 AI 쪽에서 계속 뭔가 좀 핵심적인 인재가 되고 싶다. 저 로직 다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겁니다. 다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 로직 다이는 로직만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를 관제한다는, 즉 스케줄러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미션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하고 AI의 발전 방향들, 기술의 어떤 병목 지점들, 주요 이슈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계의 어떤 논의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한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반도체나 AI 쪽으로 돈이 지금 쏠리고 있고 각 나라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 바로 뭐냐면 AI 쪽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AI 붐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AI에 비록 버블이 끼었다고 하더라도 이 버블은 터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가정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할 것이냐 여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로 보통 컴퓨팅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AI 모델이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친다 그러면은 컴퓨팅, C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AI 반도체가 있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수급이 되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팅이 100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여러분 원래 100 곱하기 100이 많이 돼야 되는데 100 곱하기 2가 되고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에너지 이슈가 점점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많은 나라들, 미국을 포함해서 이 AI 쪽에다가 많은 자본을 쏟고 있다는 나라들은 컴퓨팅에 비하면 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요즘에도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화력발전소를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지구라는 이 환경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화력 발전을 마구 떼어버리면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동안 애써서 되돌리려고 그나마 노력했던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리겠죠. 사실은 근데 화력 발전을 하느냐 여부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이 에너지를 저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팹으로 제때 보내지 못하면 그것도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에너지는
내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의 발전량도 포함이 됩니다만 생산한 전기를 얼마나 적재적소 적시에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송배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송배전은요 별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그리드에서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리드 캐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리드 캐파 상태에서는 현재 만약에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지어진다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는 지금 그리드 캐파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기 시간이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짓는다고 해도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드 캐파가 모자라니까. 사실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첨단 AI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에너지가 더 유리한 상황이고 미국은 아직은 컴퓨팅 유리한 상황인데 곱하기 원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에너지의 증가 속도가 높은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AI 3강을 외치고 있죠. 소버린 AI를 하겠다, 그리고 주권형 AI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AI 모델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느냐만큼이나 사실은 이 에너지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는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한 10%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충분한 전력을 내재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과 이런 사이에 이런 전쟁 같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근본적으로 거의 오일 쇼크에 준할 정도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위기도 겪고 있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의 반도체 메가팹이 만들어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력 자체를 내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발전원이 일단은 많아져야 되고 그 발전원이 저렇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는 메가팹이나 AI 데이터 센터에 더 근접해서 많이 공급이 되고 바로바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한반도 지도를 보실 것 같으면은 경기도 지역이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파란색이 될수록 생산하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빨간색이 될수록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생산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불균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전력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용수도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체는 이 용수를 주로 냉각수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용수를 받아서 다 증발열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한번 돌리고 나면 사라집니다. 반도체 밥 같은 경우에는 물이 보통 세정 용도로 많이 씁니다. 웨이퍼 세정 용도로. 그래서 한번 돌고 나면 폐수가 나오죠. 이 폐수를 재활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같은 추세로 반도체 메가팹이 만들어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20년 내로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 용수를 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이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쪽은 미국의 저 AI 사업자들일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맨하탄 섬인데요. 저 맨하탄 섬을 거의 다 덮을 정도의 지금 큰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의 메타고요. 저 아래 보이고 있는 것이 챗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AI일 겁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웬만한 도시만 합니다. 이 도시만한 게 그냥 겉으로 크기만 도시만한 게 아니고 전력과 용수를 거의 도시급으로 쓴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전기와 용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그냥 단순히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결국 많이 쓸 때는 엄청나게 많이 쓰다가 적게 쓸 때 굉장히 엄청 쓰고 그리고 적게 쓰고 많이 쓰고 사이에 이 주기가 플럭추에이션 되는 이 패턴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각각 자기네들이 만들고자 하는 모델의 크기나 추론의 규모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들, 용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속 가능성 문제는 바로 이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기 아마 경영이나 경제 쪽 그리고 금융공학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금융공학 쪽으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크게 만들겠다는 업체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서 엔비디아의 고가의 GPU를 사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발전소를 짓고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다시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돈을 투자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오픈AI 같은 챗GPT를 만들고 있는 오픈AI 같은 이 회사들은 203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캐시 버닝 모드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냥 다 타버려요.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만도 못할 정도로.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칩을 사는 회사들에 대해서 반대로 투자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낸 그 칩을 담보 잡아서 이 회사들은 또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받은 GPU는 금방 감가상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연산량이 많아지고 많은 연산량에 시달린 GPU는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버블의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버블의 현상이 정말 터지는 버블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기술적인 버블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이 현상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시나리오에 대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고 나쁜 시나리오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그래프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마 몇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렇게 초록색의 안정된 곡선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버블이 꺼져서 이 경제 자체가 컬랩스가 되는, 즉 공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 게임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략가의 마인드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천대에서 이 지성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서 이 반도체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AI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왜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게도 왜 중요한 화두가 되어볼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아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이 반도체 산업으로 아마 커리어를 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이 삶의 궤적을 그리시게 될 텐데요. 이 현상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한번 바라보실 때 조금 더 깊은 레벨까지 바라보실 수 있다면 정말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학생들 중에 아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3학년 이수경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쟁력이 단순한 기술력 때문인지 아니면 산업 구조나 투자 방식 같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서 기술적인 요인과 어떤 구조적인 요인을 논하셨는데 제 답변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지배력을 굉장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만 일본 기업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업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사실 반도체 제조에서 밀려났다기보다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의 이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늦게 읽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 밀려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반도체 업계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한데 기술 개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판이 바뀌는 걸 읽어야 되고 특히나 이 판이 바뀌는 게 AI에 의해서 지금처럼 급속도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떠한 하나의 방향으로만 갈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 전공 임유빈입니다. 먼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자국 생산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계속 1위를 지켜내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보조금을 얘기하셨으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을 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이미 알아서 전략을 잘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국민 상생 펀드라 그래서 주로 이제 국책은행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펀드들을 조성해서 일부는 반도체나 AI 쪽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돈 대 돈의 싸움으로 가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의 자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일종의 필수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용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 그리고 몇몇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기술을 더 빨리 인증을 받고 글로벌 수준에서 더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 전공 4학년 서인태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조 역량은 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팹리스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이러한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메모리 제조 중심의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하나의 길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면 다 대비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냥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드는 전략 일변도로 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도 마치 메모리 파운드리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이 의중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칩을 만들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제조 능력은 얼마나 큰 팹을 얼마나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고객 맞춤형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그쪽으로 저희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팹리스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팹리스가 예전처럼 어떤 GPU를 엔비디아하고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니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저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고요. 훨씬 더 좀 고객 맞춤형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피지컬 AI나 훨씬 이런 에너지 성능비가 좋은 칩들은 얼마든지 이 국내의 팹리스 회사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기서 우리가 숙제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의 많은 팹리스 회사들은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자본력이 모자라서 이 대응이 좀 느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자본력이 모자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설계를 할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보조가 되거나 국산 소프트웨어들이 나올 수 있다면 좀 더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 개만 일단은 좀 추렸는데 지금까지 강연했던 우리 진성 강연 중에 질문들이 가장 많이 그렇습니까? 올라오고 저는 있어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다들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만큼 이제 그럴 수도 우리 있죠. 학생들 중에 반도체 주주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닌가. 요즘 또 이게 시기가 또 자신의 시기라서. 재산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공부를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라고 오히려 권유를 드립니다. 자기의 돈이 물려 있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교수님도 좀 많이 물려 계시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면요. 손석훈 학생이 올려준 질문인데 네. 최근 구글에서 터보 퀀트라는 기술을 발표했는데 교수님께서는 해당 기술이 반도체 시장에 가져오게 될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이고 여기서 제 홍보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요거를 제가 20분에 걸쳐서 강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이제 좋아요, 구독 이름이 눌러주시고. 어떻게? 이 권 교수의 테크 딥다이브라는 건데요. 테크 딥다이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요약만 말씀드리면 이 터보 퀀트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사실 이런 기술들이 꽤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메모리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 원래는 톨게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이패스가 없는 톨게이트는 항상 거기서 막히죠. 근데 그렇게 하이패스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죠. 이 터보 퀀트는 그런 하이패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이패스가 많아지면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빨라진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니까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는 조만간 더 많은 교통량이 많아져서 교통 체증이 생기게 되죠. 똑같습니다. 터보 콘트 같은 이런 메모리 압축기술이 생겨서 메모리를 좀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절약한 메모리를 안 씁니까? 아닙니다. 더 큰 모델을 돌리고 더 긴 맥락을 만드는 데 쓰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더 메모리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산업계에서는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재민 학생인데요. 강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는 수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중국이 해당 부분을 극복할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적 시기가 약해질 것이라는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미국의 수출 제한이 엔비디아 독점적 시기에 어떤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가천대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이런 질문에서도 정말 잘 이 드러나는 학생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생각이 좀. 네.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젠슨왕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의회나 정부에 가서 지금 통제를 하는 것은 사실 미봉책이다. 중국의 성장을 아주 한 몇 년, 몇 개월 정도는 단축시 이렇게 좀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중국은 더 자생적인 자급화하기 위한 칩들을 더 개발하려고 그럴 것이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중국 반도체 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저렇게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여전히 GPU를 1대1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엔비디아만큼의 최적화를 이룬 중국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같은 데서 어센드 칩을 만들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건 아주 일부 화웨이의 어떤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GPU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면 앞에 사실 수식어가 있습니다. General Purpose GPU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산에 병렬 연산에 활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코어란 뜻입니다. 이것을 엔비디아는 그냥 칩 설계만 열심히 잘한 게 아니고 이 GPU들을 10장씩, 100장씩, 1000장씩 병렬로 해서 한꺼번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슈퍼컴퓨팅 솔루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만 안 쓴다고 이게 능사는 아니고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칩과 칩을 서포트하기 위한 솔루션을 같이 사는 겁니다. 쿠다를 포함해서. 이래서 중국에서의 엔비디아 영향력이 아주 없어지는 않을 텐데 다만 엔비디아 영향력이 강제적으로 낮아진 만큼 그 자리를 중국판 GPU를 만드는 중국판 엔비디아, 중국판 쿠다 같은 것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지혜 학생이 올려주셨는데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학도가 아닌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현실적으로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사실 제가 인문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뇌 혹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자컴퓨터로 다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상상력들, 인간의 어떤 이런 사물을 의심하는 혹은 관점을 바꾸는, 관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칩으로 쉽게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인간의 뇌가 쓰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을 전공하시고 혹은 사회계통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AI가 대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 인간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같은 것들을 재정의하는 작업에 더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던지기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쪽으로 직접 뛰어드십시오. 코딩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반도체 작동 원리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반도체 공정, 8대 공정, 애칭, 리서그래피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필요하면 유튜브 몇 번 보시면 돼요. 지금은 뛰어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뛰어들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으면 그 좋은 황금 기회를 다 놓칩니다. 오히려 저는 인문사회, 사회계통, 철학, 언어, 역사 하는 분들 전공하고 상관없이 그 전공의 벽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아까 농담 삼아 얘기 드렸지만 전 재산 여기다 박으십시오. 그러면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학자 중에. 이분은 수학자도 아닌데 물리학자인데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의 원래 학부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영문학이에요. 석사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역사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석사를 하나 더 했어요. 수학을 했고 박사를 입자물리학을 했습니다. 시작은 완전히 문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속 자신의 호기심을 쫓아온 거죠. 왜 사물의 저 안쪽에는 원자가 있고 원자 내부에 또 뭐가 있을까?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인문학적으로 설계를 뭔가를 받았습니다. 뭔가 내가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를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전공의 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우리 권석준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쭉 듣고 나니까 뭐랄까 이게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머리가 뭔가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고 또 PPT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뭔가 좀 강의를 듣기 전보다 내가 훨씬 더 유식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권 교수님 정말 바쁘신데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석준 교수님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저도 또 국제정세와 안보라는 수업에서 한 파트를 이 반도체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요.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도 이게 일주일 후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유튜브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은 좀 몇 번씩 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이 핵심 기술이 이 반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강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다들 강연 듣느라 고생하셨고 또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